과학자를 올린 과학책. 초대하는 글. 연말이면 이곳저곳에서 올해의 책을 뽑는 행사가 열린다. 주로 언론사가 주최하고 책에 대해서 명망이 높은 사람들과 기자들이 책을 선정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아시아 태평양 이론 물리센터 같은 곳에서는 과학자들이 직접 올해의 과학책을 뽑기도 한다. 책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들이 숙고하고 서로 의논해서 뽑는 책이니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도 공감을 할 만한 수작들이 뽑힌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진 책들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가끔씩은 몇몇 합의되고 검증된 책들만 조명을 받는 것이 아쉽기도 했다. 여러 사람이 의논해서 합의한 책이 아니라 개개인이 선택한 올해의 책을 뽑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 물론 어떤 책을 평가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추천이나 어떤 책에 대한 일반적인 평판 없이 그냥 한 개인이 선택하는 올해의 책은 어떤 가치를 지닐까 생각해봤다. 여러 사람의 평가를 거친 책은 보편성을 얻는 대신 각 개인의 편견이 듬뿍 담긴 애정까지 받기는 쉽지 않다. 한 권의 책을 눈치 보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대로 선택하는 행위만이 갖고 있는 미덕은 다양성의 인정과 디테일한 개별성의 존중에 있다고 하겠다. 그렇게 선택된 책들이 독자를 만났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책과 그 책을 선택한 서평자 사이, 책과 그 서평과 그 서평을 읽는 독자들 사이, 또 그렇게 만들어지는 모든 관계들 사이에서 그렇게 선택된 책은 조금은 더 내밀한 만남을 이끄는 존재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바람으로 이 책을 세상에 내보낸다. 과학책이나 과학 에세이를 쓰는 과학 저술가 10분에게 자신만의 올해의 과학책을 한 권씩 선택하도록 부탁을 드렸다. 흥미롭게도 10분 모두 다른 책들을 선택했다. 여러 매체에서 선택한 책들이 빠지기도 했고 주목의 대상에서 비껴가 있던 책들이 목록에 오르기도 했다. 그렇다고 10명의 과학 저술가들이 선택한 10권의 과학책들이 여러 기관에서 선정한 올해의 책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과학책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과학책을 바라볼 때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서로 인정하는 수준을 갖춰야 한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아무리 서사가 앞서는 과학책이라도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으면 그 책은 금방 배척당할 것이다. 주관적인 주장을 펼치는 과학책이라 하더라도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논증을 앞세워야만 최소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합의를 바탕으로 과학책들을 바라보면 1차 선택의 조건은 거의 같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바탕 위에서 각자의 취향이나 태도가 어느 한 권의 책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의 선택을 받아서 보편성을 확보한 책이라고 하더라도 이 책에서처럼 한 사람이 그 자신만의 관점으로 정권을 갖고 선택을 하게 되면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다. 선택자의 사사로운 올해의 과학책이 되는 것이다. 그 사사로움을 독자들이 만났으면 한다. 그리고 그 내밀하고 사사로운 제안을 독자들 또한 대의나 보편성이 아닌 독자들 자신만의 내밀함과 사사로움을 앞세워 받아들이고 즐겼으면 좋겠다. 10분의 과학 저술가들에게 과학책이 아닌 책 중 한 권을 뽑아달라는 부탁도 함께했다. 과학 저술가들이 선택한 올해의 비과학책은 그들이 선택한 올해의 과학책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구석이 있었다. 일단 올해의 과학책이 각자의 개성이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다면 그들이 선택한 올해의 비과학책은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 그 자체였다. 과학책에 비해서 비과학책의 종류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이 당연히 그 첫 번째 원인일 것이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과학책이 1차적으로 넘어야 할 기준점이 있다면 비과학책은 그런 합의된 공통의 기준이 없을 수도 있어서일 것이다. 과학이 서술하는 책의 세상보다
그 밖의 세상이 훨씬 더 넓기 때문일 것이다. 이쯤에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단 한 권도 겹치지 않는 올해의 비과학책 리스트가 한 번에 만들어졌다. 분야도 다양했다. 과학 저술가들의 주된 관심은 당연히 과학이지만 그들의 과학 외적인 관심과 태도와 취향이 어느 정도 노출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흥미롭다. 과학이라는 공통의 화두를 갖고 살아가는 10명의 동료들이 다른 삶의 단면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예상하지 못한 면을 발견했을 때 약간의 당혹감과 그 이후에 찾아오는 흥미로움이 겹쳐서 다가왔다. 이들이 선정한 책의 목록을 보면서 기뻤고 약간은 낯선 동료들을 만난다는 것에 흥분하기도 했다.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의 진솔한 모습이 그들이 선택한 올해의 비과학책 한 권을 통해서 노출되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문득 그들의 인생이 궁금해졌다. 독자들도 그럴 것이라 생각한다. 올해의 책을 선정하는 작업을 오로지 한 개인에게 맡겨보는 작업은 흥미롭고 의미 있는 모험이었다. 그 모험의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다. 바라건대 독자들도 10명의 과학 저술가들이 떠났던 내밀하고 사사로운 하지만 이제 막 노출을 하려고 하는 탐험의 여정에 동참했으면 한다. 그들이 선택하고 읽고 써낸 각각의 책들을 독자들이 다시 읽어야 이 탐험과 모험이 끝날 것이다. 이 책을 다 읽고 덮으면 각자 올해의 책을 선정하는 또 다른 여행을 기획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미리 바란다.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책 속으로 탐험하시라. 건투와 행운을 빈다. 이명현 과학책방 가을다 대표이사 천문학자. 우리 시대는 숱한 죄를 지었지만 숱한 발명도 이뤄냈다. 다이앤 에커먼. 휴먼 에이지. 인류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강양구. 연세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부터 2017년까지 프레시안에서 과학환경 담당 기자로 일했다. 현재 코리아 메디케어 부사장 겸 콘텐츠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황우석 박사의 사이언스 논문 조작 의혹 등을 최초 보도했고 제8회 국제 엠네스티 언론상 등을 수상했다. 지은 책으로는 세바퀴로 가는 과학자전거 1, 2, 아톰의 시대에서 코난의 시대로, 과학수다 1, 2, 과학은 그 책을 고전이라 한다 등이 있다. 휴먼 에이지는 한 과학자의 우울한 발상에서 시작한다. 2000년 2월이 마무리될 즈음 그 과학자는 멕시코의 한 휴양 도시에서 다른 과학자 여럿과 지구의 거대한 변화를 놓고서 토론 중이었다. 이 책의 번역자 김명남의 극적인 소개에 따르면 그때 문득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요, 우리는 이미 인류세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인류세, 즉 휴먼 에이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 과학자가 인류를 뜻하는 안스로포의 지지시대의 한 단일의 세를 뜻하는 세네를 붙여서 즉흥적으로 만든 인류세는 이어서 네이처나 사이언스 같은 과학 잡지에도 등장하는 개념이 되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지금 이 시대를 인류세로 바꿔 부를지를 놓고서 의논 중이다. 인류세를 처음 제안한 이 과학자는 1995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파울 크리천이다. 과학에 관심 있는 이라면 크리천의 이름이 낯설지 않으리라. 그는 지구 대기권의 오존층이 인간 활동으로 파괴될 수 있음을 드러내 노벨상을 받았다. 그러니 그야말로 어쩌면 지금의 시대를 인류세로 명명할 자격이 있는 과학자였다. 이제 크리천이 이름을 붙인 인류세의 이모저모를 기록할 작가가 등장할 차례다. 휴먼 에이지 저자 다이앤 에커먼은 월든의 헨리 데이비드
데비드 소로와 침묵의 봄의 레이처 칼스의 전통을 잇는 빼어난 작가다. 태초 문학과 예술을 공부한 에커먼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한 편의 시를 읽듯이 서정적으로 다루되 카슨처럼 과학을 그 촉매로 사용한다. 덕분에 에커먼은 이 책에서도 자연, 인간, 과학이 빚어내는 인류세의 풍경을 한 편의 멋진 다큐멘터리로 눈앞에 펼쳐 보인다. 만약 이 책이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다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뺨치는 멋진 작품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 천문학자 세이건은 에커먼의 문학 박사학위 심사위원이었다. 부지런한 낙천주의자의 낯선 시각. 휴머네이즈는 상투적이지 않아서 낯설다. 만약 어떤 특정한 입장을 가진 이들이 이 책을 집어든다면 4분의 1 정도쯤 읽다가 당혹스러움에 낯이 붉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볼까? 인류세를 지구온난화나 6번째 대멸종처럼 인간이 지구환경에 미친 부정적 영향의 결과로 파악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이라면 이 책의 낙천적인 시각의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특히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3D 프린팅 등으로 다른 미래를 빚어내는 과학기술 현장의 풍경을 경이롭게 그리는 저자에게 짜증이 날 수도 있겠다. 재생의학에 올리는 마법처럼 단순하다. 심장이나 턱이 망가지면 몸에게 새로 하나 더 길러내라고 가르치거나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강한 새 기관을 프린트해서 넣어주는 것이다. 인체 부위가 진화의 청사진에 따라 빚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손수 고른 설계에 따라 만들어진 사건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심지어 에커먼은 2050년이 되면 인류의 3분의 2 이상이 도시에서 살게 될 현실을 걱정하기는커녕 도시와 자연을 접목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위로한다. 어쩌면 도시야말로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새로운 실험 공간이라고. 이런 게 과연 존재할까 싶은 방안들 중에는 문명과 야생의 경계선을 흐리려는 노력도 있다. 어떤 도시에서는 자연과의 공존이 오래되고 녹슨 기반시설을 구조하는 일, 버려진 구역이나 쓸모없는 땅을 되찾는 일, 금속 쓰레기가 된 철로를 동식물과 사람을 끌어들이는 서식지로 바꾸는 일을 뜻한다. 도시를 재야생화하려는 시도는 갈수록 늘고 있다. 어떤 이에게는 불편할지 모르는 이런 낙천적인 시각은 사실 저자의 부지런함에서 비롯된다. 크리천의 우울한 제안에서 시작해 인류세의 풍경을 살펴보기로 한 저자는 게으른 비관주의자가 되는 대신에 세계 곳곳을 누비며 수많은 이들을 만났다. 그 긴 여행의 결과 그는 절망 대신 희망을 발견하고 부지런한 낙관주의자가 되었다. 그를 낙관주의자로 돌아서게 한 실험 가운데는 에너지 전환이 있다. 화석연료와 핵에너지에 중독되어 다른 대안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에게는 별천지 같은 이야기다. 예를 들어 일찌감치 화석연료나 핵에너지 대신에 다른 에너지를 쓰겠다고 마음먹은 이들은 별의별 방법으로 에너지를 얻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의 중앙역은 하루 평균 25만 명의 승객으로 북적댄다. 놀랍게도 중앙역은 25만 명의 몸에서 나는 열, 체열을 모아서 물을 데운 다음에 약 100m 떨어진 13층짜리 사무용 건물을 덮인다. 하루 승하차 승객만 20만 명에 이르는 강남역 같은 곳에서 이런 실험은 불가능할까?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전철이 커브를 놓을 때나 역에 들어서면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마찰력을 전기로 바꿔서 대형 배터리에 저장한다. 중국에서는 고속열차가 빠른 속도로 달릴 때 부는 바람으로 철로에 바람개비를 돌려서 전기를 얻는 방법에 관심을 둔다. 이런 시도를 염두에 두면 이제 석탄만큼 값싼 에너지원이 될 가능성이 큰 태양광 발전이 물릴 정도다. 기후변화가 워낙 가시적인 현상이 되고 야생생물과 신선한 물이 눈에 띄게 귀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증거를 부정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은 적어졌다. 지구의 자원 감소에 직면한 우리는 대대적인 지속가능성 혁명으로 가는 문을 열고 있다.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친환경적으로 우리의 생존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자연과 인공, 뿌리 깊은 이분법. 휴머네이즈가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은
자연, 인간, 과학을 바라보는 태도의 중요한 변화를 반영한다. 오랫동안 우리는 자연과 인간 혹은 자연과 인공을 이분법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방식에 익숙했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야생에 대한 예찬, 그런 야생을 훼손하는 암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저주, 그 도구인 과학기술에 대한 반감은 그 결과다. 하지만 저자가 설득력 있게 보여주듯이 그런 이분법은 사실도 아닐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 우선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야생이 자연 따위는 없다. 전 세계 자연보호구역의 대부분은 그곳에 살던 원주민을 쫓아내고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곳이다. 당장 대한민국의 국토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산림 대부분이 인공조림의 결과물이다.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한 가지 개념은 자연이란 사람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는 국립공원으로 지정했으면 하는 장소에서 토착민을 쫓아냈다. 세계 최초 국립공원인 미국의 옐로스톤과 그랜드 캐니언이 그랬고, 토착민 부족들은 까마득한 과거부터 환경과 훌륭하게 공존하며 그곳에서 살아왔는데도 말이다. 그 역은 어떨까? 자연과 또렷하게 대비되는 곳처럼 보이는 도시는 뜻밖의 몇몇 야생동물에게 아주 안락한 새 생태계를 창조해 주었다. 어떤 도시는 쥐, 고양이, 새, 너구리 등 도시동물의 자연스러운 서식지다. 도심의 인공어항이라는 비아냥거림의 대상이 되었던 서울 청계천이 상당수 동식물의 자연스러운 서식지가 된 기막힌 현실도 그 증거다. 그 결과 지금은 인간의 노력이야말로 야생동물이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될 때도 있다. 인간이 만든 유럽의 그린벨트 통로는 24개국을 잇고 국립공원 40곳을 통과하는 총 길이 12,500km의 통로다. 이 인공의 길 덕분에 야생동물은 노르웨이에서 독일,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그리스를 거쳐 터키까지 돌아다닐 수 있다. 자연은 지금도 자연적일까? 물론이다. 그러나 더 이상 확고부동한 타자는 아니다. 자연과 사랑을 속삭이던 시절인 인류의 유년기에서 이제 어떤 목적을 품고 자연을 이끄는 동반자 단계로 접어들었다. 자연은 우리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단순한 진실을 설령 반색하지 못할지언정 최소한 존중하는 것. 우리 종의 구원은 어느 정도는 여기에 달려있다. 일단 이렇게 이분법을 깨고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다. 당장 이 글을 쓰는 나는 안경 없이는 한순간도 생활할 수 없다. 20여 년 동안 휴대전화 같은 외부 기억장치에 전화번호 저장을 맡긴 덕분에 암기력도 형편없이 떨어졌다. 운 좋게도 인공뼈를 몸에 박는 일은 없었지만 치아는 부분적으로 인공물이다. 따져보면 나는 사이보그다. 심지어 몸이 세포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조차도 재고해야 할 상황이다. 21세기에 들어서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장내 세균 연구는 인간이 온전한 생명체로 살아가는데 몸속 세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수많은 증거를 내놓고 있다. 우리 몸은 세포, 세균, 싫든 좋든 우리 문명의 산물인 온갖 화학물질이 상호작용하는 관계의 장이다. 그렇다. 휴머네이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인류세를 관계의 망으로 재해석한다.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이 없듯이 외따로 떨어져 있는 자연도 없다. 애초 혼자가 아니었던 인간은 싫든 좋든 이 관계의 망이 가장 중요한 행위자다. 또 그런 관계의 망을 단단히 묶어주는 것이 바로 과학기술이다. 저자가 역설하듯이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자연은 여전히 우리의 어머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제 늙었고 독립성을 잃었다. 반면에 우리는 좀 더 독립심을 키웠고 그 결과 어머니와의 관계를 재정의하기 시작했다. 이제 어머니가 실제로는 얼마나 연약한지를 민감하게 깨닫게 되었으므로 어머니의 풍요뿐 아니라 한계도 보기 시작했다. 스스로 애정 넘치는 보호자 역할을 해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과 능력이 있고 수많은 선택지도 있다. 우리의 실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우리의 문제 해결 능력도 헤아릴 수 없이 크다.
자연은 우리를 감싸고 우리에게 스미고 우리 속에서 부글거리고 우리를 아우른다. 우리는 여전히 언제까지나 자연의 일부로 남을 것이다. 인간은 섬이 아니다. 한 권의 책은 하나의 세상이다. 게브리엘 제빈, 섬에 있는 서점. 가장 좋아하는 책은 무엇입니까? 강양구.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시즌에 쏟아지는 영화나 소설에 거부감이 있다. 크리스마스 영화 로맨틱 홀리데이에 얽힌 나쁜 기억 탓이다. 자초지종을 설명하자면 길다. 2006년 말인가 다니던 직장에서 뜬금없이 송년회를 술 대신 문화활동으로 대신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그래서 평소 술만 마시던 이들이 시간이 많은다는 이유로 이 영화를 같이 봤다. 영화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다들 자기만의 로맨틱 홀리데이를 꿈꾸며 영화를 즐겁게 봤다. 그리고 나서 조금 늦게 찾아 들어간 술집에서 또 엄청난 양의 술을 마셨다. 한 후배는 혀가 꼬여서 이렇게 푸념했다. 이렇게 술을 마실 거면 도대체 영화는 왜 본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송년회는 끝이 났다. 며칠 후 새해가 시작되었다. 새해 첫 회의 때 사달이 났다. 직장 선배들 사이에서 서로 목소리를 높이는 싸움이 났고 결국 그 여파로 6개월에 걸쳐서 회사가 쪼개질 정도의 갈등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여럿이 상처를 입었다. 몇 사람은 짐을 쌌다. 어느 날 앞에서 푸념했던 그 후배가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다. 연말에 안 하던 짓을 해서 그런가? 로맨틱 홀리데이.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러고 나서 오래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했다. 살림을 합치고 나서 몇 달 후에 갑자기 여자친구가 영화표를 흔들면서 묻는다. 그런데 로맨틱 홀리데이는 누구랑 봤어? 무슨 소리야. 회사 동료들이랑 송년회 때 봤지. 아휴, 거짓말도 좀 그럴듯하게 해라. 묻지를 말아야지. 아, 이 정도면 정말로 로맨틱 홀리데이의 저주다. 책을 위한 소설. 지인이 크리스마스 시즌 아이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섬에 있는 서점을 추천했을 때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 데는 이런 사정이 있었다. 빨간색 표지처럼 잠시나마 달달한 느낌에 적겠지만 그다지 남는 건 없는 독서 경험이 되리라고 지레짐작했다. 그러다 무심코 책을 펼쳐서 몇 쪽을 읽었다.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그 순간 이 책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다. 이 책은 소설이다. 시작은 이렇다. 미국 동부에 여름이면 휴양지 역할을 하는 섬이 있다. 제목처럼 그 섬에는 작은 서점이 딱 하나 있다. 서점 주인의 이름은 A.J. 피크리. 여기까지만 들으면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나 유부간 메일 같은 로맨틱 코미디가 연상된다. 하지만 피크리는 그런 로맨틱 코미디의 주인공이 아니다. 지금 피크리의 상황은 최악이다. 서점을 함께 운영하던 사랑하는 아내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떴다. 그것도 저자와의 대화 행사에 참여했던 작가를 한국까지 데려다 주다가 짝을 잃은 생기 없는 중년 남성이 운영하는 칙칙한 서점이 장사가 잘 될 리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갈수록 세상도 책과 멀어지고 있다. 이런 피크리의 마지막 희망은 에드거 앨런 포의 시집 테멀레인 초판본이다. 포가 18살 때 처음으로 펴낸 이 시집은 딱 50부밖에 안 찍은 데다 익명으로 출간했기 때문에 극히 희귀한 판본이다. 그는 최악의 상황이 되면 얼추 40만 달러, 약 4억 원 이상 나가는 이 책을 경매에 내놓고 그 수익금으로 먹고 살 계획이었다. 그런데 그 책이 사라졌다. 자, 이렇게 구석으로 몰린 피크리는 어떻게 될까? 그때 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아니 처음에는 헬로윈 선물 같은 끔찍한 일이 닥친다. 테모레인을 잃어버린 탓에 문단 속의 의미가 없어진 집을 겸한 서점에 누군가 2살배기 여자아이를 맡기고 간 것이다. 다음날 해변에는 그 아이의 엄마로 짐작되는 여대생이 시신에 떠오른다. 피크리와 엄마 잃은 2살배기 마야는 어떻게 될까? 이 소설은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이야기이다. 피크리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다. 피크리가 섬의 이웃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다. 상상도 못할 반전도 있다. 막장 드라마 뺨치는 치정 사건도 있다.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되는 테머러리인 도난의 진실도 충격적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책이 있다. 또 그 책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서점이 있다. 그러니 책을 읽고 글 써서 밥벌이하는 나는 이 책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책벌레라면 지나칠 수 없다. 이런 식이다. 책 좀 읽었더니라면 섬에 있는 서점을 읽으면서 어쩔 수 없이 서너 쪽에 한 번씩 키득거릴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아직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남자라고 생각했을 때 피크리는 서점을 찾은 출판사의 여성 영업사원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다. 이 대목부터 웃음포가 터졌다. 너무 길어서 맛보기만 일부만 인용한다. 싫어하는 걸 말하면 어떨까요? 이것저것 번잡하게 사용한 서체, 없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파 등 괜히 요란 떠는 짓에는 근본적으로 끌리지 않습니다. 문학적 탐정소설이니 문학적 판타지지 않은 장르 잡탕도 싫습니다. 문학은 문학이고 장르는 장르지 이종 교배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내는 경우는 드물어요. 어린이 책, 특히 고아가 나오는 건 질색이고 우리 서가를 청소년물로 어수선하게 채우는 건 사양하겠습니다. TV 리얼리티쇼 스타의 대필소설과 연예인 사진집, 운동선수의 회고록, 영화를 원작으로 하는 소설, 반짝 아이템, 그리고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뱀파이어물이라면 구역질이 납니다. 데뷔작가 칙릿, 시집, 번역복도 거의 들여놓지 않아요. 아직 웃음이 안 나온다면 이런 대목은 어떨까? 피크리와 유일하게 교류하는 이유 가운데는 사고로 죽은 아내의 언니 이즈메이가 있다. 연극 배우를 하다가 지금은 교사로 일하는 그녀를 놓고서 피크리는 이렇게 묘사한다. 이즈메이는 여배우의 정석대로 나이가 들어간다. 줄리엣에서 오피리아에서 거트루트에서 헤카테로. 무슨 이야기인지 눈치채지 못해도 걱정할 필요 없다. 역자가 친절하게 각주를 달아놓았다. 모두 섹스피어 연극에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 이름. 줄리엣은 로미오의 줄리엣의 여주인공, 오피리아는 햄릿에서 햄릿을 연모하는 처녀, 거트루트는 햄릿의 어머니, 헤카테는 맥베스에 등장하는 마녀대장. 이렇게 괴팍한 피크리가 마야를 만나면서 변하는 모습은 어떨까? 처음에는 그도 마야를 인터넷 검색어로 키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구글 검색창에 질문을 넣었다. 25개월 아기한테 무엇을 먹이나요? 하여 나온 대답은 대체로 부모들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구글이 간과한 건 대체로 피크리가 먹는 음식이 쓰레기라는 것이다. 결국 마야는 어쩔 수 없이 마을이 한 끼 키울 수밖에 없었다. 호라비가 어린아이를 키우려면 어쩔 수 없이 이웃, 특히 여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서점은 마야를 보러 또 피크리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하려는 동네 아줌마들의 사교 장소로 바뀐다. 피크리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취향과는 무관한 이런 책들을 들여야 했다. 4월에는 파리의 아내였다. 6월에는 믿을 수 있는 아내, 8월에는 미국인 아내, 9월에는 시간 여행자의 아내, 12월이 되니 제목에 아내가 들어간 괜찮은 책이 다 떨어졌다. 그들은 벨칸토를 읽었다. 어떤 책인지 궁금하면 검색해보라. 여기서 더해서 아줌마의 조언은 계속된다. 그림책 섹션을 넓힌다고 해가 되진 않을 텐데요. 삶과 교감하는 책 읽기의 축복. 이제 섬에 있는 서점을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동하시는가? 사실 이 책을 읽고서 행복한 느낌을 친구와 공유하고 싶어서 소셜미디어에서 간단한 이벤트도 했었다. 선착순으로 신청한 5친구에게 책을 한 권씩 사서 보내준 것이다. 그렇게 책을 받은 친구들은 독후감을 써서 공유하기로 약속도 했다. 그 친구들 가운데 한 명이 이 책의 저자로 참여한 황정화 박사다. 흥미롭게도 그렇게 읽고서 5친구가 쓴 독후감이 모두 제각각이다. 다들 좋은 책이라고 호평하면서도 정작 그 좋은 대목은 달랐다. 이렇게 읽는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름의 색깔로 채색된 저마다의 삶과 자연스럽게 교감하는 책이야말로 좋은 책이다.
그러니 이제 내 마음을 흔든 부분을 몇 대목 소개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려 한다. 인생의 시기마다 그에 딱 맞는 이야기를 접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해주는구나. 명심해라, 마야. 우리가 20살 때 감동했던 것들이 40살이 되어도 똑같이 감동적인 건 아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야. 책에서나 인생에서나 이건 진리다. 내가 인생의 특정 시기에 꽂힌 어떤 대상을 자기의 운명으로 여기지 말라고 강조하는 이유다. 마야는 아버지가 포옹을 하려는 줄 알았는데 피크리는 대신 악수를 청했다. 마치 동료를 맞이하듯이 서점을 방문한 작가를 맞이하는 듯한 태도였다. 한 문장이 마야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우리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악수했을 때 나는 내가 작가가 되었음을 알았다. 아, 얼마나 멋진 문장인가. 고백하자면 피크리가 마야를 작가로 인정한 바닷가 나들이를 읽고서 눈물을 쏟았다. 추웠던 겨울을 보내는 따뜻한 책 한 권을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에게 권한다. 그러고 보니 아직 섬에 있는 서점에 저주 따위는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으리라고 확신한다. 제발. 사람들은 정치와 신, 사랑에 대해 지루한 거짓말을 늘어놓지. 어떤 사람에 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은 한 가지만 물어보면 알 수 있어. 가장 좋아하는 책은 무엇입니까?